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시죠?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테마는 티센 보르네 미사라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마드리드에 세계 3대 미술관 프라도 건너편에 있어요. 인상주의 명작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가 공부를 그때 많이 했거든요. 개인 컬렉션이요. 예, 부유한 그 귀족이 따로 컬렉션으로 모았는데 그게 이제 국영화가 돼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된 곳입니다. 인상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 겸 정리를 하자면, 저는 좀 유치하지만 TTT, 3T라고 이렇게 유치하게 했거든요. 야,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저 나름 되게 뿌듯했거든요. 야, 내가 이런 라임을 맞춰서 3T를 내가 이걸 딱 생각해내다니. 트레인은 증기기관 발명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일치 여행이 가능해졌거든요. 아름다운 시골 풍경 보려면, 예를 들어 도시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면 옛날에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못 그립니다. 근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차 값이 되게 저렴해지죠. 말 타고 가는 것보다. 이전에 사실주의도 먼저 시도했어요. 아름다운 풍경, 우리가 춘천 가는 열차 타고, 이게 연령대가 나오나요? 당일치 여행 가능하잖아요. 그 기차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해질 무렵에 한 잔도 할 수도 있고, 이젤 싸고 파리로 돌아올 수 있는 원데이 투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그림 그리는 방식 자체를 바꿔놨어요. 두 번째가 튜브 컬러예요. 이제는 작가들이 튜브 물감 쓰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알루미늄, 이 튜브 물감. 근데 이게 19세기에 미국의 무명 화가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무명 화가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제 책에 나옵니다. 저도 이런 거 안 외워요. 저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림 공부하실 때 암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요, 컨닝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 있어요. 컨닝 자리 여기 있어요. 이런 건 편집합니다. 옛날 물감은 알료를 직접 갈아서 스튜디오에서 만듭니다. 작가들이 직접 막 갈아가지고. 옛날 중세 때는 계란 노른자를 이제 섞어서 썼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오일 페인팅이 나왔고, 근데 실내에서 그려야 돼요. 실내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미국 무명 화가가, 제가 이름 기억 못하는 무명 화가가 발명한 뒤에 이제 호주머니 넣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모자 쓰고 화가들 하면 막 이렇게 이젤 바깥에 깔고 막 그리는 그런 거 많이 상상하시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대략 19세기부터 유행이 됐는데, 그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린 세대는 인상주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마지막으로 트루 컬러인데요. 이거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가들이 실내에서만 컬러링을 했어요. 컬러링 하려면요, 상상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 바로크 때, 신고전주의 때의 풍경화가들 보면요, 너무 과하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에서 풍경사진에서 보정을 과하게 한, 이거 말도 안 되는 컬러야. 너무 이쁘긴 한데 이게 과하게 보정한 티가 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환상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가식, 판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진짜 진실된 빛을 포착한 거예요. 그게 인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순간을 또 포착하거든요. 바깥에서 보니까 태양이 움직이죠. 이 순간의 빛은 지금 오늘밖에 없어요. 몇 시간 뒤면 또 조금씩 바뀌고, 그림자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순간을 포착하는 화가들이죠. 순간의 빛을 포착한 화가가 인상주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빛이 계속 바뀌니까 빨리 그려야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방식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밝은 색깔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상주의 그룹의 약간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이들의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좀 긍정적인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를 선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적으로는 사실주의 화가들이 먼저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되게 저채도의 모노톤의 그런 컬러를 구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터치 날리면 이전에는요, 왕립 아카데미 떨어졌거든요. 살롱전에 전시를 해야 당시 프랑스 화가들은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그렸다가는 원래는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완성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러면. 살롱은 당시 엄청 경쟁이 치열했던 프랑스의 과거 화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다수가 인정 못 받고, 물론 모네 같은 경우 살롱전에 이렇게 전시는 했지만 대다수가 비주류 화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림 좀 못 그려서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못 그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이들이 고전시대 기준이면요, 화가 못 돼요. 신고전주의 윌리엄 아돌프 부게로 이런 화가 보면요, 사진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 그리거든요.
그럼 솔직히 게임이 안 됩니다. 예, 화가 아니에요, 이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시대가 이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트렌드에 좀 민감해요. 도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자연 좋아하는 화가도 있지만 도시를 되게 부각시켜서 호기심으로 바라본 눈으로 그린 화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전 시대 때.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모더니스트라고 하죠. 진정한 근대 화가의 시초라고도 평가받기도 합니다. 속도가 느리네요. 이러면 편집하는데 이제 무리가 따릅니다. 파리에서 좀 비주류 화가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들끼리 따로 전시를 냈어요. 원래는 전시란 거는 퍼블릭밖에 없었어요. 국가에서 해준 거, 그걸 살롱전이라고 하죠. 살롱전이 기원이 된 게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제 근대 전시의 시초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최초의 개인전을 쿠르베라는 사실주의 화가가 먼저 시도했어요. 이게 가능하네? 라는 자극을 받았겠죠. 인상주의 화가들도 좀 흉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명예술가 협회전이라고 해서 1874년이거든요. 사진작가의 작업실을 빌려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 멤버가 우리가 잘 아는 모네, 시슬레, 르누아르, 피사로 이런 화가들이 있었죠. 이 전시를 감상한 루이 르루아라는 비평가가 지인과 함께 했던 그 감상평을 샤리바리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둘씩 시슬레, 르누아르, 피사로 하나둘씩 디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뿌옇게 막 그리잖아요. 안경이 뭐가 꼈나? 허리가 꼈나?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카페에서 그 잡지를 읽다가 서로 막 놀려댔대요. 이들이 좀 성격이 쿨해요. 근데 모네가 다른 친구들 재밌다고 막 놀려댔는데 이제 이 모네 차례인 거예요. 이 작품을 두고 이 르루아라는 평론가가 제목이 인상 해돋이니까 확실해, 내가 인상 받았으니까 인정, 인상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이때 하는 말이 비아냥거린 거죠. 그림 참 쉽게 그리네. 벽지 문양을 위한 초벌 드로잉이 차라리 이 바다 풍경보다 완성도가 높을 거야 라고 조롱을 냈죠. 솔직히 이런 평가가 당시에 원래는 기준이에요. 고전주의 그림으로 따지면 이건 미완성이거든요. 색채도 좀 솔직히 그렇게 신고전주의 때의 그 달콤한 색깔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런 미학이 익숙해져서 뭔가 몽환적이다, 되게 이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동심을 좀 파괴해드리면 이거 미세먼지입니다, 여러분. 파리 근교 그 르아브르 항구 쪽이거든요. 여기 굴뚝이에요, 여러분. 여기 뒤에. 그리고 아침 일출이죠. 해도 지니까 아침에 스모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처음 이런 거를 딱 감을 잡았어요. 내가 발견한 게 아닌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미세먼지일 수도 있다. 근데 이미 연구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반갑기도 하고 내가 틀린 건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이걸 체계적 연구를 했는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오염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예, 그 시초 그림이 영국의 터너 화가의 그림입니다. 초창기 말년 가면 갈수록 가지거리가 되게 짧아져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이 그림도 미세먼지다. 마스크 원래 써야 됩니다. 이때. 예, 이쁘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학이란 게 이런 거죠. 더러워도 추하고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구나, 미학이 될 수 있구나가 이 무렵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상주의는 쉽게 정리하면 모네 그림이 인상적으로 못 그려서 인상주의예요. 기분 나빠했는데 친구 르누아르가 야, 네 그림 인상 있대. 이제 우리 그럼 인상주의 할까? 그래서 인상주의가 된 거예요. 르루아가 조롱해서 내가 인상 받았어.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거기도 하고 모네의 해돋이 인상 제목이 인상이라서 인상주의가 된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이런 사조 이름 결정되는 거 어이없이 결정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뜻과도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딕체, 고딕 양식 되게 멋있지 않나요? 어감이? 세련되고 클래식하고 그 야만적인 고트족 같은 야만족이라고 해서 고트족 양식에서 고딕이 된 거예요. 근데 고트족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진작가들 함부로 디스하면 안 돼요. 어떻게 뜰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미래를 못 봤던 거죠. 인상주의는 아니지만 이 시대 때 바깥에서 진짜를 보고 그리고 튜브물감을 진짜 썼던 세대가 원래 사실주의예요. 인상주의는 아니지만 진짜 유명한 화가지만 한국에서는 좀 많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주의의 거장. 근데 성향은 개인적으로 낭만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바르비종파의
가장 유명했던 화가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 저는 솔직히 그림 좋아하는 성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제가 설명한 것 뿐이지 그렇게 뭐 누구 얘기하면 뭐 나쁘진 않지 이러는데 이 화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다양한 그림을 알면 좋은 게 제 미술관 채널 이름처럼 허세 부려서 잘난 체해서 좋은 거 있어요. 별거 아닌 미술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유식한지 착각하거든요. 별거 아닌 얘기해도 되게 있어 보인다 생각해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그림 그냥 끌리네? 이런 거를 미술관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런 매력을 느끼게 해준 미술관이 티센보르네 미사 미술관이었어요. 그때 발견한 화가였죠. 진짜 직접 보면 진짜 환상적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도 있고요. 전 세계 각지에 있어요. 이름 진짜 어렵죠. 그냥 끝에 코로만 기억하세요. 이럴 때는 코로. 진짜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화가 특유의 은 색깔의 뿌연 몽환적인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건 쉽게 흉내내기 힘든 기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피는 할 수 있죠. 근데 원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워낙 이 그림이 잘 팔렸어요. 당시에 파리 미술계에서 특히 귀족 부르주아들이 진짜 좋아했습니다. 풍경화 하면 코로지, 바르비종파 중에 최고다. 근데 그때 덜 유명했던 화가가 밀레였어요. 밀레의 절친입니다. 밀레가 가난했을 때 이 화가가 원래 부잣집이거든요. 이렇게 재정적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쿨해요. 근데 쿨한 게 좀 과합니다. 후배들이 그림 팔기 힘드니까 형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형님 그림 카피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사인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짝퉁 그림에 사인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코로가 당시 활동했을 때 작품보다 짝퉁 그림이 더 많다는. 아무튼 이 작품 비슷한 시리즈 되게 많습니다. 사실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그린다고. 근데 교과서적으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이 화가가 바깥에서 유화를 쓰는 1세대 화가긴 해요. 거의. 그런데 낭만주의 성향 강하거든요. 재해석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행했던 곳, 이탈리아 여행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파리 근교의 퐁탱블루 숲 이런 걸 기억을 다 믹스해서 재해석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실주의 화가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당시의 화가들은요, 나는 사실주의 화가야, 난 인상주의 화가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보통. 예를 들어서 되게 초현실주의 대표 화가 호암미로도 손자가 밝혔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초현실주의 화가를 생각한 적이 없대. 뭐 이런 말을 인터뷰를 했고, 드가 같은 화가도 인상주의란 말 경멸했죠. 아무튼 이런 거 있습니다. 혼잣말 안 하니까 너무 좋네. 제가 라이브 안 할 때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정신병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잣말 하면. 그래서 초창기에 제 유튜브 방송 보면요, 스스로 어색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글거리고. 자, 그리고 사실주의 대표 화가 구스타프 쿠르베 하면 워낙 유명하고, 이 화가가 충격적인 여자 채모가 나오는 이런 그림도 유명하고, 화가의 작업실도 유명하고, 그런 혁명적인 화가로 유명하지만 이 화가도 자연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풍경화도 되게 유명해요. 사실주의 시대 때는 약간 저채도예요. 자연을 그렸으니까 초록빛깔 많지만, 근데 인상주의 때의 스타일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반은 풍경이에요 거의. 근데 아이 등장인물 있죠. 그러니까 사실주의 쿠르베 성향이 보입니다. 뭔가 부르주아들, 권력자들 좀 약간 경멸한 것도 있고, 급진적인 성향이 강하죠. 좌파적인 성향. 그래서 감옥살이도 했고, 그래서 가난한 구걸한 아이들을 그려놨어요. 바닷가 해안에 성향이 보입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좀 저채도예요. 그게 인상주의와의 차이점이 좀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의 과도기 때의 화가라고 볼 수도 있죠. 인상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화가들이 있거든요. 만해도 인상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주의라고 하기도 그런 화가예요. 이 화가는 인상주의의 스승뻘 되지 않을까. 그 모네 친구이자 스승이었어요. 인상주의를 있게 한 대표적 화가 2명 중에 하나가 웨젠 부댕, 모네 친구, 그리고 터너가 있죠. 영국의 터너. 그 스타일을 많이 영향받은 게 인상주의, 특히 모네 같은 화가입니다. 이 화가도 바깥에서 그린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모네가 그걸 배웠습니다. 모네 원래 풍경화가 아니었어요. 캐리커처 화가였거든요. 근데 모네의 재능을 알아보고 또 바깥 풍경 그리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풍경화가로 전향시킨 게 바로 예전 부댕이었습니다. 터치도 묘하게 개성있습니다. 이건 말로 좀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피카르디 지역의 불프랑 성당 광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부빌 지방이에요. 클로드 모네 초창기예요.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약간 외진 부댕의 스타일에 영향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네랑도 조금 다르지 않나요? 비슷한 지방입니다. 노르망 해양, 외진 부댕의 영향 특히 많이 받았어요. 혹은 도비니라는 또 다른 풍경화가, 사실주의 풍경화의 영향을 또 받았을 때죠. 모네 특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연 느낌, 이런 게 이제 좀 나오죠. 그 빙판이 녹았을 때의 늦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이 풍경을 부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보고 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다 지금 티센 보르네 미사 마드리드의 미술관입니다. 이 그림 보고 이거는 100%다. 미세먼지다. 런던 템즈강이에요. 다리에서 여러 연작 시리즈 진짜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 미세먼지 더 심한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환상적이고 몽환적이지만 이 스타일이 워낙 빨리 그려되니까 빛이 바뀌니까 스타일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죠. 면이 빨리 쪼개지는 듯한, 터치가 부스러진 듯한 이런 스타일로 많이 그립니다. 이게 진화가 되면 신인상주의, 쉐라 같은 화가가 전묘법으로 그리죠. 아예 이 픽셀 원색으로 찍어서 과학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말년이에요. 완전 다르죠. 이제 모네가 진화 단계가 있어요. 그 지베리니, 여기 관광 명소죠. 파리 근교에. 일본 약간 오덕이라서 일본식 파나도 좋아했고 일본식 정원을 꾸민 겁니다. 이때 그림인데 처음엔 몰랐는데 여기가 모네의 지붕이래요. 여기 보라색 여기가 지붕이고 요 바깥에가 정원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덜하긴 한데 백내장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백내장 치료하기 전에 색채가 약간 불타는 색채가 나옵니다. 정원을 그렸는데 막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백내장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한 뒤래요. 이때 모네가 좀 되게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아, 다시 색깔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좀 더 좋은 렌즈가 있으면 100년은 살고 싶다고, 더 좋은 렌즈 개발되면, 이런 말도 이제 농담처럼 했었죠. 좀 덜 알려진 인상주의 화가거든요. 아르망 기요맹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화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이 미술관에 꽤 많죠.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 대주교 다리와 노트르담 제실, 옆에 측면 공간을 제실이라고 부른대요. 이 화가가 좀 짠한 게 뭐냐면 여러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철도 직원도 한 적이 있었고, 이때가 시의회 직원, 공무원이었어요. 그릴 시간 없다 보니까 주 3회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 생활을 이어나간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거죠. 그 세잔에 또 친한 친구이기도 했었고, 야근도 하면서 그림을 일주일에 3번밖에 못 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화가였죠. 한참 고생했을 때도 이런 낭만적인 이런 색감이 나옵니다. 그림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제 생각에는 2년 전에 로또 당첨된 거예요. 로또. 가난이 끝났습니다. 고생 끝. 그래서 그 뒤로 네덜란드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있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좀 분위기가 좀 짠한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쁘긴 한데 뭔가 좀 안타깝다, 뭔가 슬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기분 좋아졌는데, 로또 이걸 알고 나서 이건 확실하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이런 게 이 이유 때문인 게 아닌가. 10만 프랑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네, 그리고 르누아르의 피사로의 좀 약간 묻힌 화가, 너무 매력적이지만 그런 화가가 시슬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비슷한 걸 느꼈을 때의 그림입니다. 포흐마리 홍수거든요. 물 난리 난 거예요, 이 지방에서. 근데 이 지방 난리 났는데 풍경이 환상적이라고 그림 그리면 욕먹겠죠. 근데 이 시슬레 입장에서는 이 풍경은 다시는 없을 아름다운 풍경인 겁니다. 그래서 물 찼을 때도 그랬어요. 이게 물 찼을 때의 다른 풍경이 있거든요. 제 방송에 나왔는데 저 베네치아 같은 곳이 프랑스에도 있었나? 저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멋있다, 풍경이. 근데 그게 아니라 물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닌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물 빠진 거예요. 배 탔을 때 그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거 모르면요, 야, 되게 멋있다, 여행 가고 싶다. 그런데 되게 슬픈 곳입니다. 물난리 나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시슬레는 이걸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없을 이 아름다운 풍경, 누군가의 슬픈 사연이 있는 곳이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그림이고, 시슬레 그림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늘이에요. 하늘을 진짜 아름답게, 터치도 되게 아름답게 구사하는 화가입니다. 저는 이 쿨한 터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상주의 화가 중에 진짜 모네 같이 해돋이 인상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 평타거든요. 단타.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꾸준히 그냥 그립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다작의 화가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이 터치의 그 굵직한 이런 느낌,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미술관, 티센에서. 자, 여기가 모레 쉬르 루앙이라는 곳이거든요. 파리 근교. 파리 가서 에펠탑만 이제 보지 마시고 고흐의 말년 생가, 그쪽 동네, 오베르 쉬르 우아즈, 거기도 좋고, 시슬레 그림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그 동네 여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한 거 저 잘 몰랐을 때는 간 데만 갔죠. 루브르만 가고, 그다음에 오르쉐만 가고 그랬는데, 파리 다시 가면, 파리는 10번 가도 부족한 도시죠.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진짜 추천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왜 그거 좀 안 되나요? 안 가봤는데 추천할 수 있잖아요. 다큐를 통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친구 삐사로예요. 잘 듣고 계시죠? 네, 혼자 이야기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에라은이의 초원이라고 해서 사과나무를 그린 거라고 해요. 삐사로 시슬레 솔직히 구별하기 힘들어요. 많이 봐야 좀 구별됩니다. 까미오 피사로. 20년 동안에 머물렀던 마지막 동네래요, 여기가. 예, 그 에라흔이 그 사과나무를 그렸을 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동네, 과수원. 비슷한 시절이거든요.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터치가 되게 굵직하고 여기는 되게 일그러지죠. 되게 짜잘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자세히 보시면 삐사로가 인상주의 화가의 완전 회장이거든요. 거의 협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회부터 모든 인상주의 전시 다 참여했어요. 그 전에 나온 화가가 많습니다. 우리 그룹끼리 활동하면 싸움 나잖아요. 사이 안 좋아지고 하잖아요. 드가 같은 경우 일찌감치 나오고 내가 왜 인상주의야? 야, 니네들은 안 놀아. 일찌감치 나왔고 삐사로는 끝까지 인상주의를 고수했던 그 마지막 화가입니다. 게다가 그 인상주의 영향받은 후배들에게도 좀 열린 배움의 자세가 있었던 화가예요. 왜냐면 쇠라의 그 분할주의라고 하죠. 전묘법, 요 삼원색을 원색을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명암 조절도 하는 그런 화가였거든요. 그런 것도 한창 시도했어요. 그 영향을 받은 그림이 이 그림이고 그거에서 약간 벗어난 그림이 약간 이런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마네는 좀 애매한 화가죠. 그러니까 성향은 좀 블랙을 많이 쓰고 사실주의 성향이 많아요. 올랭피아,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런 거 보면 파리 부르주아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되게 싫어했죠. 우리 밤마다 사창가 가는데 그런 걸 막 올랭피아 통해서 그리니까. 그리고 직업 여성 불러서 피크닉 가서 노는데 그걸 그대로 그리니까 풀바디의 점심 식사 보고 엄청 맹비단을 했었던 게 그 부르주아들이었죠. 이 그림만 따지면 약간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긴 해요. 인상주의라고 아니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왜냐면 인상주의를 시도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승마 관련된 그림도 꽤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모델로 그렸죠. 드가의 좀 드문 그림입니다. 좀 보기 힘든 그림이에요. 드가는 바깥의 풍경 그릴 때면 말을 많이 그려요. 승마 관련된 주제로. 그리고 풍경을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만큼 많이 그리진 않거든요. 게다가 중후반 정도 되면요 오일 페인팅보다는 파스텔, 구아슈 이런 걸로 그리거든요. 근데 오일 페인팅으로 그린 바깥의 풍경도 그렸다라는 거죠. 숲속의 연못. 이 화가는 발레리나로 유명합니다. 그죠? 인상주의 화가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분류를 해요. 근데 인상주의라고 불리면 기분 나빠진 않죠, 보통은 친구들이. 그리고 1회 전시도 같이 했는데 근데 인상주의란 말을 되게 경멸했던, 누가 부르는 거를 되게 짜증냈던 화가입니다. 성격도 조금 예민하고 까칠했죠. 인상주의의 좀 대표적인 아웃사이더, 좀 까칠했던 성격의 화가가 에드가 드가, 또 한 분이 세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 옷을 입은 무용수. 이게 종이에 파스텔과 구아시로 그린 부드러운 그림. 드가가 시력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파스텔로 많이 썼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되게 슬픈 사연이죠. 발레리나. 당시 발레리나로 성공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 스타로 성공하면 거의 연예인급 스타가 돼요. 근데 그 당시 발레리나로 성공한 가장 유명한 스타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 전문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르주아한테 스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발레리나로 성공하는 집안은요 귀족 집안이 아니라 대다수 하층민 자녀들을 시켰거든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이렇게 연습만 시켰습니다. 그 중에 성공하면 그나마 데뷔를 하지만 대다수는 무명으로 끝나고, 성공을 하려면 또 파리 부르주아 남자들에게 또 몸을 팔아야 됐던 그런 슬픈 현실이 있었죠. 그런 말 좀 많이 합니다. 에드가 드가 하면 여성 혐오주의자다. 어릴 때 자기 친어머니가 삼촌과 불륜 나서 그거에 대한 막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여성 혐오하게 됐다 이런 말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 오히려 이제 발레리나 이런 하층민들 연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화가가 독신주의자거든요. 연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만 그래요. 근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자랑 교제를 안 해요. 물론 베프는 있긴 했지만, 미국의 마리 카사트, 그런 걸 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겁이 많았던 화가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밀리너스라고 해서 지금에 따지면 옷가게죠. 모자를 파는 가게에서 부르주아들이 옷을 사고 자신의 거울을 보는 그 장면인데, 자, 그리고 마리 카사트, 미국 이제 여성 화가의 베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요. 마리 카사트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 묻어나는 그림이 꽤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친하면요 약간 닮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제목 안 보이죠? 이름? 누구 그림일까요? 봤어요? 네. 아니, 뒤에 있는 분은 안 보였을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가 사실주의 성향이었어요, 원래. 고흐의 정체성은요, 밀레에서 왔습니다. 밀레와 기독교에서. 이 화가가 그 편지에 쓴 글 보면요, 무슨 성인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고갱이랑 사창가에서 싸우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이 매춘녀와 사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감자 먹는 사람들 그렸을 때 이 무렵이에요. 오히려 전입니다. 이 고흐는 사실주의 화가였구나. 밀레가 이제 근본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밀레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근대 화가가 있죠. 박수근. 정체성이 되게 비슷해요. 박수근도 개신교 집안이거든요.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 박수근도 사람의 선한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런 말을 했고, 근데 박수근과 방고를 비교하는 글은 못 봤어요. 제가 해야겠네요. 제가 방송해야겠네요. 놀라운 통찰력. 이래서 허세 방송입니다. 저채도 의외로 이런 그림을 한참 그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르비정파, 아까 장 바티스타 파미오 코로, 멋진 그 화가, 그런 화풍, 그다음에 네덜란드 풍경 화가풍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헤이그파라고도 부르거든요. 자기의 삼촌한테 그림 약간 배웠거든요. 그 삼촌도 헤이그파였거든요. 그리고 이 미술관에 파나도 있어요. 이 원작이 되게 유명하죠. 원작을 스스로 되게 좋아했어요. 스스로 명작이다. 내가 아끼는 그림이다. 근데 이 지인들은 되게 싫어했죠. 테오 갤러리에서도 이 그림 보고 안 팔려가지고 사람들 반응은 안 좋았지만 되게 애착을 가졌던 그림이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 참고로 감자 이 먹는 여기 포크가 있잖아요. 포크. 이게 농부들이 감자 캘 때 스스로 노동으로 감자를 캐는 그 모습을 포착하려고 이런 의도를 그렸다고 편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뒤에 십자가 내려주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옆에 세례요한, 성모 마리아가 있는 작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마치 최후의 만찬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보통 최후 만찬이 와인을 따르지만 여기서는 뜨거운 커피를 따르죠. 고흐의 약간 개신교적인 신앙심이 좀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르르입니다. 아르르. 우리가 좋아하는 별이 빛나는 밤, 물결 터치 이런 거 나오기 전에요. 근데 그런 거의 과도기가 아르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같은 시기에 별이 빛나는 밤 또 다른 버전이 있는 거 아시나요? 가장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말고 아르르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제 기억에 오르세 미술관에 있거든요. 그 그림도 진짜 인기 많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의 그림이에요. 해질 무렵을 그렸죠. 롱강. 너무 멋있죠? 아르르 여행 가서 롱강 가잖아요. 그 그림이 훨씬 이쁩니다. 실제로는 안 이뻐요. 그냥 그림이 더 이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짠한 그림이에요. 여기가 바로 오베르슈르 우아즈의 레베스노라는 마을입니다. 파리 또 여행 가시면 저 이 여행지 추천드립니다. 고흐의 무덤이 있는 테오의 무덤도 일부러 같이 옮겨왔어요. 테오 동생의 아내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덤까지 옮겨오면서 엄청난 마케팅이 됩니다. 짠한 스토리의 완성이잖아요. 형이 죽고 동생도 하필 1년 뒤에 죽었어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죽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성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그거 모르면 너무 짠하고 아름답잖아요. 무덤도 옆에 있고 그러면 진짜 고흐 좋아하는 사람 뭐 눈물 흘립니다. 옆에 하필이면 또 까마귀 나오는 밀밭이에요. 근데 이제 맑을 때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맑을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3월달 가면 너무 우울하거든요. 그 비도 오는데 또 여기 맛집도 없어요. 맛없는 거 막 들어가면 기분도 되게 우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흐의 물감 자체를 그냥 바로 바른 쿨한 이런 느낌도 나오죠. 여기서는 좀 덜하지만 터치의 율동감이 나오잖아요. 고흐하면 그런 거를 시도할 생각을 이전에 못했습니다. 그게 잘 나온 대표작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죠. 별이 빛나는 밤은 제가 방송에도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는데, 이거 아까 감자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고흐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다 별로라고, 흙탕물 섞었냐 이런 막 디스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뉴욕 모마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 솔직히 고흐가 안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솔직히 약간 반쯤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편지에. 근데 그거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오늘 작가님들 계시잖아요. 작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컬렉터가 좋다고 좋으면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림 함부로 버린 거 아니다. 버리더라도 10년 뒤에 버려라.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네. 네, 들을만 하세요? 잠깐 짠 하실까요? 분위기 좀. 제가 질문하라고요? 질문하면 싫어하는데.
고흐하면 고갱 뭐 빠질 수 없죠, 그죠? 의외의 그림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폴 고갱 스타일 나오기 전에 한창 피사로 형님 쫓아다니면서 그림 많이 배울 때예요. 그래서 닭장에서라는 작품.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인상주의 화가죠. 원래 증권가에서 돈 잘 벌었던 직장인이었죠. 여유 되니까 주말에 그림 배우고 그림도 사고 그랬었던 화가였습니다. 인상주의 스타일을 또 고수하다가 이때면 과도기죠. 프랑스 북동부래요. 루앙 주브네라는 이 동네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인데 이때 피사로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때만 해도 피사로의 제자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완전 기본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인상주의적인 마인드를 심어준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잘 따라하면서 처음엔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났지만 나중에 이제 친구 관계가 되죠. 그러다가 피사로 도움으로 쉐라 신인상주의 화가가 함께 참여한 첫 전시에 참여하거든요. 고갱이 전시 친구 덕분에 이제 한 거죠, 처음으로. 근데 그림 딱 하나 팔렸나? 네, 하나 망했어요. 근데 그 인상주의의 주인공이 쉐라였어요. 조르주 쉐라. 이렇게 전묘법으로 유명한. 그때부터 피사로를 거의 절교를 해요. 이렇게 도와준 게 어딘데, 그렇죠. 그 뒤로는 신인상주의 포함해서 인상주의를 경멸합니다. 인상주의 안티가 돼요. 이랬던 화가가. 근데 분명히 또 다른 거 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이 무렵에 또 세잔도 많이 흉내냈어요. 정무라를 보면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내셔널 갤러리? 보셨죠? 거기에 고갱 그림 중에 세잔 그림 너무 비슷한 거, 정무라. 네, 그게 스타일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래서 피사로와 세잔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도기 때죠. 완전 고갱 나오기 전. 이때는 마르티니크 섬에 여행 갔을 때입니다. 샤를 라발이라는 화가 친구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녀와서 잠깐 파리에서 고흐를 그때 잠깐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고갱의 스타일에 반한 게 고흐와 고흐 형제 테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하고 덕담하고, 그래서 서로 그림을 교류해요. 서로의 자화상, 개인 자화상을 서로 선물로 줍니다. 진짜 오글거리지 않나요? 남자 둘이 자기 프로필 사진, 너 멋진 놈이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때 첫 만남이 있고 인연이 돼서 나중에 아를 노랑집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죠. 나중에 둘의 관계도 파토가 났지만, 고갱은 저는 의외의 막 그런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한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고갱 알려진 선행이 있을 것이다, 미담이 있을 거야,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그런 화가입니다. 무친 방송 중에 인간 말종 시리즈로 고갱이 마지막이었나? 이 다음이 타이트 섬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그 그림 시리즈. 거기서 이제 매독 걸렸는데도 미성년자와 이제 네. 근데 당시에는 아예 그런 윤리의식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좀 너무했다. 근데 자식 낳았으면 그래도 그림 스케치라도 몇 년 남겨줬으면 연금처럼 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다 그림 다 파리로 다 넘겼거든요. 고갱의 그 자손들, 원주민 자손이 타이트 섬에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하는 짓이 얄미운 게 있어요. 누구 막 따라하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클로아존이즘 하면 쉽게 말하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평면적으로 알록달록한 컬러로 면을 이렇게 막 쪼개듯이 색깔 유리로 칠한 그런 평면적인 그림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을 개발한 게 그러니까 루이 앙케팅이랑 같이 이거 개발하거든요. 이 화가 그림도 매력 있어요. 에밀 베르나르. 이 화가가 먼저 클로아조니즘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고갱이 그걸 따라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과도기 때 타이티섬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그림이 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상주의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런 매력적인 그림을 화가가 물론 유명하지만 역사적에 남지만 고갱만큼 유명하진 않죠. 근데 알고 보면 원조는 친구였던 에밀 버나드. 자, 이게 폴 고갱이죠. 그래서 타이티 섬에서 전성기죠. 물론 활동했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고갱도 사후에 훨씬 유명해졌으니까. 어쨌든 자기 스타일을 확고히 했을 때가 바로 이 타이트 섬에 있을 때, 자연 속에 원시 인간의 문명의 때가 입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리려고 갔는데, 또 환상 깨드릴게요. 이거 판타지입니다. 이거 풍경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서 그린 겁니다. 타이트 섬 가니까 유럽인 거예요. 이제는 다 바뀌어가지고 이미 문명화되고 제2의 유럽 같은 이미 도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왔다 생각한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 사진작가에게 밀림 사진 찍게 하고 그런 걸 합성해서 사진 보고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외에 이 배경 같은 거, 밀림 같은 거는 사진 보고 그랬을 가능성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엉뚱하게 들어간 게 고갱의 뭐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마시면서 얘기 나눌까요? 그림도 배워야 되죠. 일단 잔 따르시고 좀 조명 좀 켜고 그림 좀 할게요. 음악도 틀고.